서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시간대에 계신 분들께는 저녁 인사와 오후 인사도 드립니다. 저는 UNDP 서울 정책센터의 정책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간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220여 분께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동료분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여러 국가 대표분들, 또 민간 부분의 대표분들, 시민사회 참여학자분들, 학계와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UNDP 서울 정책센터의 클린가벨 소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평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님, 조영무 대한민국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 그리고 각국 주한 대사님, 존경하는 발표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페드로 콘세이사우 박사님, 2020 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 겸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UNDP 제30차 인간개발보고서의 한국 발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 즉 HDR 발간회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으로서 개회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첫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고한 후 2주 지난 시점이었는데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작년 행사는 서울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행사 당시 확진자 수는 낮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저는 당시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몇 주 안에 상황이 통제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난 12개월은 제 생각과 또 아마도 많은 다른 분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만 전 세계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억 인구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십 년간의 개발 성과가 사라졌습니다. 인간개발 보고서는 코로나19를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 개발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난 3, 40년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자연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경고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제가 작년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보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즉 다소 걱정은 되지만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죠. 올해 인간개발 보고서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제는 무행동에서 벗어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행성적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개발 보고서는 우리가 대담한 새로운 길로 떠나거나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방향을 잃고 위험한 미지 속으로 휩쓸릴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개발 보고서가 개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을 담은 보고서인지를 입증하였으며 올해 보고서는 우리가 인간개발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담한 새로운 길이 인류세라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회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개발 보고서, 즉 HDR은 매우 특별한 대표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HDR 1판, 2판에 대한 논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인간개발이라는 개념과 인간개발 지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 개념은 여러 개발 관련 담론과 측정에 있어서 도전이 되었고 HDR은 그러한 개발 관련 담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발의 맥락과
개발 관련 담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발 사고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사와 개념이 바뀌려면 새로운 측정 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데이터 제시법, 그리고 국가 순위 분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HDR 2020 보고서를 읽는 것은 이러한 학문적, 현실적 도전에 대한 훌륭한 대응책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이 심오한 보고서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HDRO 팀과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자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실 페드로 콘세이사오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UNDP 정책센터로서 HDR 2020 보고서에 대한 최초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을 이곳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갖습니다. 워크숍은 2020년 2월 초 이전 HDR 보고서 발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개최되었던 마지막 실제 대면 회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 외교부의 근본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영숙 박사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 그리고 아비다 이슬람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님, 프랭크 리지스베르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소장님, 그리고 손요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님, 그리고 김지연 기후 변화 청년단체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찰력 있고 유익한 행사가 되길 기대하면서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신 김성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한국유수대학으로서 본 발간회의 공동 호스트를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테판 클링커벨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님,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 페트로 콘셀사오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님, 대사님들, 내외기빈 여러분, 패널 여러분, 이렇게 저명한 전문가분들과 여러분 모두를 2020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회 및 토론회에서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대표해서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개발보고서, 즉 HDR은 연간 출간되는 보고서로서 UN 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국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HDR은 전 세계의 개발과 관련해서 논의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HDR 국내 발간회에서 2016년과 2019년에 환영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기로는 HDR 2019년에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은 제6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6장은 기술과 인간 개발의 관계를 다루는 장이었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구조적 전형 중에 기술로 인한 격차와 통합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기술의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역량들은 통합이 되고 있지만 상위 역량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 보고서는 또 한 번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와 우리의 행성, 지구의 관계를 다루면서 바로 사람들의 주체성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공정한 세상 속에서 균형 있게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인간의 행동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서 인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사회, 경제, 정치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 개발의 역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급증하고 있는 불평등 등 여러 위기들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한 변혁이 있어야만, 즉 우리가 살고 일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변혁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가중되고 있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의 위기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뉴 노멀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람과 우리의 행성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0 인간 개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대담한 새로운 길을 선택함으로써 인간 개발을 지속하되 지구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 개발의 차기 프론티어는 우리가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일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변혁시키며 정부와 재정적 인센티브의 변혁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빌어 UNDP 서울정책센터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 원장님,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부 조영무 개발협력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인간개발보고서 2020 국내 발간은 여러분들이 환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여 먼저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CDR로 서울정책센터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근본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UNDP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UNDP는 40년 이상 한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우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2010년 가입하였을 때 사무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작년 우리는 한국의 OECD DAC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였고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부는 2011년 이후 UNDP 서울정책센터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국가와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개발 보고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 연구 결과와 포털되어 보고서의 데이터가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진 여러분, 오늘의 발간 행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2020년 인간개발 개념이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가 인간개발 개념이 도입된 지 30주년 되는 이렇게 기념입니다. 10년간 인간개발 보고서는 우리가 인간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담론을 열어주었습니다. 보고서는 개발이 경제성장 그 이상이며 개발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며 총체적이고 협업적인 프로세스가 사회 전반적으로 초국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 인간개발 보고서 새로운 프론티어 인간개발과 인간성은 매우 중요하고 시적절한 주제인 바로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전은 인간 개발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지구에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압력을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새로운 생성 압력 규정 인간개발 지수, 즉 PHDI를 제안하여 각 국가의 CO2 배출량과 물질 발자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상기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학적인 위협이 취약성도 증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은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하며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 파리 협약을 포함한 공약 이행에 대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판정위도로부터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2020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 정부는 작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성, 그리고 혁신, 녹색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에 기후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근본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외국민 여러분, 이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가 제시한 마감 시한까지 9년 남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SDG를 국내외에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개발 보고서가 제시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참가하고 계신 모든 파트너 기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올해의 보고서의 핵심 용어인 인류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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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rgio, help me. Do I have to pronounce it correctly? Some of you say something medical. Something to do with old. I think that's to do with climate change. So something to do with people? Anthro means man, right? Or human man? I don't know the meaning of that word. Oh, the Anthropocene. Yes, I know what that word means. Can I get a hint? The current geological age, viewed as the Period during which human activity has been dominant influence on climate and environment. I think it means that the environment and it's been damaged. Oh, we're in the Anthropocene. Current geological age. I should have known that. Man, that's such a good word for right now, dude. 인류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셨더라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 저자이신 페트로 컨세사오님을 모시겠는데요. UNDP의 HRDRO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뉴욕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 크레그벨 소장님, 조 국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소개받은 바와 같이 1년 전쯤에 2020 인간개발 보고서를 출간하기 위한 준비가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죠. 이 여정은 진행 중인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나 여러 트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도전 과제들을 개별적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유례 없는 이 순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인간이 가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압력은 위험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례 없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인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기후변화도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만 간략하게 세 가지 핵심적인 용어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 과제, 두 번째는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세상은 이미 불평등이 성장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러한 불평등이 리스크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여성에게 더 컸었죠. 남성보다는 여성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경제 분야에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의 돌봄이나 여러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대치가 남성에 대한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10%가량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성과의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들을 보시면 생태학적 위협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가뭄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은 성격차도 더 큰 국가들입니다. 인간 개발의 불평등도 마찬가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또한 지구상의 여러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지구를 착취하는 사람과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금세기 말이 되면 세계 최빈국들, 즉 인간 개발 수치도 가장 낮은 국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친 국가들이 더 많은 기후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200일 정도 이상 기후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날짜 수치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상기후의 날짜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환경 목표를 달성을 하고자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에 미치고 있는 부담과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개발이 여러 지구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와 지구에 대한 부담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로서는 그 어떠한 국가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높은 인간 개발, 즉 X축에 있는 높은 인간 개발과 Y축에 있는 지구상에 대한 부담을 낮은 이 녹색 부분을 달성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화면상에 초록색으로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를 달성한 국가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그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인간 개발을 강화시키면서도 지구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개발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웰빙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탐구 방향에 대해서 보건의 세 가지 중요한 선택과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이라 한다면 행동과 연관되어 있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공공 장소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사회 규범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규범은 궁극적으로 지구에 대한 압박을 낮추는 데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재활용과 관련한 검색률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에 대한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에 대한 압박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에너지와 또 가격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화석연료와 관련한 보조금 폐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한 영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살펴볼 때 분명 투박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진보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생태계 복원과 회복을 가져오면서도 인간 개발을 전진시키고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 경제가 그렇습니다. 해상 보호가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걸림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보고서와 관련한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원주민들이 1인당 기준으로 산림 관리에 참여하면서 흡수 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 소득 분배 상위 1% 1인당 지출만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열대 우림과 관련한 기후변화 저감 효과가 세계 소득 분배 상위 1% 1인당 지출만큼과 맞먹는데 이들은 닥터와 참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작년 12월쯤에 매우 강력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전쟁에 있다. 사람 다른 자연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0 인류개발 보고서가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여 인간 개발을 진전시키면서도 지구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2030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테븐 소장님 그리고 UN 정책센터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함께 떠나는데 기꺼이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ACLO에 많은 강력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원과 공헌이 없었다면 보다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탁월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의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지표인 PHDI가 나옵니다. 지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얼마나 생태학적 부담을 지구상에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 PHD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기존의 HDI에 비해서 어떻게 순위를 바꿔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PHDI라는 새로운 지수는 바로 한눈에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인간 개발에 투자를 해서 HDI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면서 이러한 인간 개발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통합을 시켜보면 1인당 HDI를 높이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 이 PHDI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HDI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낮으면 낮을수록 지구에 대한 부담도 낮습니다. 그런데 HDI가 굉장히 높으면 지구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HDI를 달성하는 국가들은 1인당 지구에 대한 압박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HDI는 높이되 지구 환경에 대한 압박을 크게 주지 않는 방법들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PHDI이고 HDI가 아닌 PHDI를 보면 순위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HDI를 달성을 하되 1인당 환경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패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패널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켄트 리즈버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이렇게 2020 인간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간개발 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제가 읽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에 참여하면서 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읽어볼 동기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코로나19가 HDI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조차도 코로나19에 비하면 전반적인 인간 개발에 영향을 덜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만큼 전반적인 우리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보고서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으며 바로 이로 인해서 HDI를 새롭게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HDI는 늘 사회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를 했었죠.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DI는 늘 세 개의 역량에 집중해 왔습니다. 보건, 교육, 그리고 소득에 집중을 해왔죠.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인간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이 소득은 GDP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인간 개발 보고서를 보면 인간 개발은 안녕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HDI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로 이어진 자원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HDI는 기존의 환경적 이슈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PHDI를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놀라운 것은 인간 개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국가들이 공평하게 안녕을 개선하며 지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PHDI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과 물질 풋프린트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을 1인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 개발 보고서의 저자분들은 물론 여러 국가들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 한국의 HDI는 2019년에 23위였습니다. 이것을 PHDI로 조정을 해보면 19위나 떨어진 42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수 자체도 18%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간 개발의 수준이 높지만 지구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높은 국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중에는 이 조정치가 더 큰 국가도 있고 이 조정치가 더 적은 국가도 있습니다. 앞서 대표 저자님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HDI는 상당히 간단한 지수로서 몇 가지 측면만 살펴보는 지수입니다. 아주 복잡한 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 개발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추가된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GGGI도 녹색 성장 지수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HDI와 유사하지만 여러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 또 천연자원과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GGGI의 녹색 성장 지수는 4개의 영역에서 35개의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 사회적 포용, 또 천연 자본의 보호, 그리고 녹색 경제 기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4개의 영역이 있고 또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녹색 성장 지수는 핵심적으로는 PHDI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소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할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현재 지구의 부담을 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개발도 하되 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연 물질의 사용과 오염을 성장과 디커플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자면 GGGI의 입장에서는 녹색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형태의 질문으로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2020 보고서를 보면 디커플링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은 녹색 성장 혹은 녹색 경제는 자원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디커플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시각은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물론 저성장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여주기도 했지만 적절한 정책적 목표들을 통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절대적 디커플링도 이루어졌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표가 설정된 정책들이 있어야만, 즉 녹색 성장 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들은 현재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갖고 있을까요? GGGI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현재의 대응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부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양책들이 과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08년, 2009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중국도 미국도 부양책을 마련할 때 일부 녹색 요소들이 있었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성숙해졌고 또 재생가능 에너지는 각 국가가 제시한 NDC 중에 멕시코 등 여러 국가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적 국가 감축 기여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양책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그린 뉴딜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2050년에 대한 네트 제로 목표를 대통령께서 10월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서 아주 흥미로운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뉴 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분야의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른 국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혹은 미국이나 유럽만 할 일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미국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 국가들도 과연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GGGI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런 녹색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정책 틀을 마련을 해서 각 국가가 이 틀을 적용을 함으로써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또 경제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킬 때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미국이나 유럽, 한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본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을 회복시키고 망그로브 숲을 회복시키면서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GGGI의 회원국들 중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그린 뉴딜을 2021년에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에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통찰력 있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해 주셨습니다. 지구에 대한 부담을 고려를 한 PHDI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에 대한 의미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영석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UNDP 2020 인간개발 보고서가 전하는 인간개발과 인류세를 바탕으로 인간과 우리 하나뿐인 거처인 지구의 공존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해왔죠.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은 자연 생태계 파괴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하나뿐인 터전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 전문가로부터 인간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인류세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등장입니다.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하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된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저도 보고서를 잠깐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바로 그 작금의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토지 이용, 식량 공급의 변화, 자연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가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발을 초래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신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호를 간과하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최악의 해로 기억되고 있는 2020년이 어쩌면 남은 인류에게는 그나마 좋았던 한 해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대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선택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 석유파동, 금융위기 때 잠시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이후 급반등한 것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기후위기의 다중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세계는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비전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닥터 리스버만도 이야기했듯이 EU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약 1조 유로의 자금을 투입한 그린딜을 구상하고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필두로 2050년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을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바이든 정부 4년간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국 정부 또한 과감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작년 7월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비전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를 UNFCCC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실은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에너지 집약형 고탄소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폭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이루는 녹색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전환은 결코 짧은 기간 내에 이룰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단기, 중기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실행 방안이 요구가 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탄소 포집 및 저장이나 재활용 기술, 산림 분야 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2월이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이는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교수들은 아시타비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불통의 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협력을 무너뜨립니다. 과학자, 정책 기반자, 기업가,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철학적인 숙고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사자성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아시탑이라는 말이 이번 시대를 잘 반영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패널 토론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다 이슬람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패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간들은 사회 경제적 진보를 지난 50년 동안 자연을 희생하며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로 인한 재앙은 우리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파괴되고 많은 경제 발전을 역행시켰습니다. 이 또한 많은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지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처음으로 PHDI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대한 압박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와 또 지구의 취약성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PHDI가 국가별로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HDI가 높았던 국가들 중에 PHDI는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2020 보고서를 보면 중간 규모의 국가들 중에 방글라데시가 139위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방글라데시의 HDI는 60.4%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출생 시 평균 수명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한 중위 교육기관과 평균 교육기관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1인당 GNI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HDI가 높은 국가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부국만큼 많이 배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는 GDP의 2%씩 매년 손실이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9%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는 60만 명의 기후변화로 인한 실향민이 발생을 했고 현재 1,900만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파리 기후협약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방글라데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세를 논의하기 위해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손요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토론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생태학을 또 포괄적으로는 환경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이 올해 발간한 인간 개발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던 HDI와 PHDI, 올해 새로 추가한 지수의 차이와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즉 회복력을 기반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력은 또 어떠한 방향에서 가능할지, 자연의 기반을 둔 해결 방안, 즉 nature-based solution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생태계의 기반을 둔 관리 방안을 적용했을 때 회복력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청지기, 즉 스튜어드십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방법이나 경로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아라레에서 이전에 바다의 어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황폐화된 특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전에 인간 개발 지수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환경 요인을,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남기는 흔적들을 기반으로 인간 개발 지수를 적용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생태학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늦었지만 그나마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구에 대해서 인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간 개발의 정도를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의 기반을 둔 해결책, NBS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청지기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을 배제했던 개발의 방법이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 사회와 자연은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환경,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 시스테매틱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NBS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연은, 또 사회는 어느 상태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X축의 구조나 Y축의 기능이 결합이 돼서 원래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상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만 회복력이 있다면 원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력은 단지 어느 자연현상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그리고 환경 모두에서 적용이 되는 회복력을 갖출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회복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회복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생태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생태계에 기반을 한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EBM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가지의 대상, 어느 한 가지의 생물 또는 어느 한 가지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리해서 인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연을, 사회를 관리하는
통합적 방식이 EBM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EBM이라는 것은 자연이, 사회가, 생태계가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더불어서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구체화해서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재난의 위험을 줄인다든지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EBM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느 지역의 황무지에 식생을 도입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또 혼농임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자연의 기반을 둔 해결책의 한 방법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회복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력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UNDP에서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전 지구의 아젠다인 SDGs나 휴먼 디벨롭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결국 시작은 스튜어드십입니다. 최종 목표는 그리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간의 개발입니다. 그 중간에 회복력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회복력은 사회 경제적인 것과 아울러서 환경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생태계에 기반을 둔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라레에서 물이 빠진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은 황무지 상태를 어디서나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하얀색의 것들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조개 껍데기입니다. 정말 황무지이지요. 이러한 황무지에 예를 들어서 한 방법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보시는 싹사울 같은 어린 나무를 정말 오지에 가서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추위 가운데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식생이 회복이 되겠죠. 몇 년이 지나면 이런 식생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이 생태계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회복력을 통해서 그 구조와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회복력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청지기 사명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자연의 기반을 둔 해결 방안으로 회복력을 달성하고 생태계의 기반을 둔 관리를 통해서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훌륭한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연 기반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랄 지역의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참 영감을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랄 지역을 어렸을 때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랄 지역은 완전하게 사라진 상황입니다. 마지막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님이신데요. 현재 기후변화 청년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UIK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이번 발제를 좀 시작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겪게 되는 첫 번째 세대이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라는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한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불, 장마, 폭염, 해충의 창궐 등 여러 가지 자연 이상 현상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닌 내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산이었으며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HDI 인간개발지수 행성 압력값을 포함한 조정지수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게 된 게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손을 잘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이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뭐 경제 후퇴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또 넘어가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적어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더 나아가서 확장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은 이전처럼 제약 없이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고 상상할 수 없으며 코로나라는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가장 세게 타격을 받고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기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되돌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두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제가 도식을 그려봤는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식량, 주거, 교육, 노동, 성평등, 국가안보, 인권, 마음건강, 문화훼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데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표년도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2050년. 우리의 미래는 사실 2050년에 더 이상 살지 않을 기득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이 청년들을 더욱 무력감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이며 정부의 결정은 개인과 커뮤니티, 사회운동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 파워고 두 번째는 솔리더리티라고 해서 이제 연대인데요. 첫 번째인 소프트 파워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청년들이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목소리를 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가장 우선인데요. 청년들에게 딱딱하고 무거운 방식이 아닌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여러 과학 팩트가 많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밌고 가볍고 또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획했었던 행사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음악 페스티벌이랑 그린 플러그들하고 청년들이 되게 많이 가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 부스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제 진행하고 플로깅, 독립서적 출판, 토크 콘서트, 기후행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어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독립서적 출판한 거랑 토크 콘서트, 기후행진 사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2020년 11월에 홍대에서 아시아 클라이밋 랠리라는 거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청년들이 같은 날에 이제 행진을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홍대 거리에서 이제 악단 퍼커션 팀을 불러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외치는 그런 행진을 했었는데 이때 청년들이 한 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60, 7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이때 만족한 청년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이제 행진 중간에 이제 홍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밤에 했거든요. 토요일 밤에 하다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진도 되게 많이 찍어 가셨고 또 행진에 같이 중간에 동참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외 청년들과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막론을 하고 우리는 기후위기를 겪을 동지라는 연대감을 기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후환경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오일이 기름이 유출이 됐다든지 그런 아니면은 화학물질 유출 이런 것들은 조금 국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아시아 기후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아시아 청년 기후 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 청년들과 교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문제에 있어서 동아시아 3개국,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엄청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청년들과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협업을 해서 전 세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본인의 국가 정부에 공동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함께 지금 현재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2020년에 사업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 90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실상과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목요일 날도 이제 컨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 활동을 기반으로 서로 이제 좀 에너지를 얻고 또 기후위기의 형태가 각 국가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또 가져왔어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후위기에 청년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인데 지구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 및 시스템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재의 기성세대나 결정권자들은 청년 세대만큼의 절실함, 시급성, 당사자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써놓는데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 청년의 입지 마련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유엔에 제출했었던 저탄소 장기 발전 목표인 LEDS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었는데 에너지, 교통 그런 분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 분과라고 되게 이질적인 분과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각각 분과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런 분과 구성 자체가 조금 청년들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소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비판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나 전문가가 가지지 못한 진정성과 현실감을 가진다는 게 다른 위원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전문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청년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예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시도에서 정책 제안의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청년이 주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청년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초대를 받는 형식의 논의를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워싱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자율권 혹은 예산을 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고민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정책 결정 과정, 사회 그리고 청년들 각각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의견을 낼 때 이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무시를 하거나 혹은 또 무조건적인 열정을 강요하시기도 하고 과도한 칭찬 그리고 특별 대우 역시 좀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가지고 좀 예시를 가져왔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단체 멤버들하고 서울시 어느 녹색위원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청년이면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냐. 청년이면 더 비판적인 의견을 내달라. 라는 식으로 이제 본질을 좀 후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에서는 좀 이어서 적극적으로 의견하고 개진하는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청년들은 또 이제 기후위기를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이 심각성의 정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현실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행동 변화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실제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개인의 행동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단결도 필요합니다. 또 아주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청년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나온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드로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PHDI가 앞으로 인간개발 지수를 주요한 지수로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소나 씨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러한 지구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다른 국가의 어떤 희생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기 전에 모든 패널 토론자분들께 통찰력 있는 코멘트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신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 의견들이 유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또 토론회 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PHDI가 ACI를 대체할 것인가? 우리 인간개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지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개의 단일 지수가 모든 인간개발과 관련된 측면들을 측정하고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개발과 관련한 불평등 지수도 있습니다. 불평등 조정 지수라는 것은 인간개발 지수를 보면서 그 해당 여러 국가 또는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조정하고 감안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GGGI의 소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다양한 지수들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명료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수가 정확하게 무엇을 측정하고 반영하는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 지수도 활용하고 불평등 조정 HDI 또 뿐만 아니라 PHDI도 계속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차원 빈곤지수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지수들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수를 보고 이 지수가 제시하고 있는 지침과 방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PHDI도 마찬가지로 인간 개발을 전진시키면서도 우리 지구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키는 지수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인간 개발 PHD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자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다른 국가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 배출과 관련을 해서 한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배출을 아주 적게 하고 배출을 많이 하는 여러 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 발자국은 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사용을 하는 모든 소재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발자국을 수입을 하는 형태로 줄여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 사용을 아웃소싱을 해서 그 발자국을 줄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 중심의 지수인 물질 발자국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생산 쪽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질문은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떤 참석자 분께서 2007년, 2008년의 위기로 인해 녹색 성장 어젠다가 탄생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다각적인 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어젠다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녹색 성장 그리고 유엔에서 녹색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담론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부양책들을 보면 녹색 요소들이 아주 큰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도 그랬고요. 또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양책 전반적으로는 녹색 부양책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 딜 패키지를 보거나 EU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국가들이 녹색이 지배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이 덜 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상당수의 국가들이 녹색 지원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녹색 어젠다가 탄생을 했고 이제는 그 부분이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는 그때 당시에 여전히 보조금이 있는 분야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천억 정도의 투자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가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주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청년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토론자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죠. 청년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주류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청년의 참여가 또 다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GI에서 그린 뉴 딜의 여러 요소들 중에 어떠한 요소들이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틀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즉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주요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걸림돌이 무엇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슬람 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방글라데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후변화의 타격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취약한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취약 국가의 의장국을 맡고 계신데요.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테판 님이 모든 토론자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개발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는 CVF, 기후 취약 국가들의 모임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B20개 국가의 재무장관 회의도 저희가 마샬 제도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취약 국가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대표로 목소리를 낼 것이고 특히 스코틀랜드에서의 당사국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적응센터에 도 동남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속된 1.5도씨를 위한 지지를 표명하며 또한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20 국가 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적응 조치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를 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며 개도국들을 적응과 또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 20개 국가들을 통해서 5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목표, 문화, 의회, 취약성 등의 분야에서 주제별 대사를 선정을 할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의 단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26차 당사국 총회 플랫폼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글라데시는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리께서는 이미 각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앞서 국내에서 방글라데시의 국보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자발적 국가 감축 기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205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국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며 또 셰이크 라흐만 기후 번영 계획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구의 비상시국을 선언을 하는 의회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2041년까지는 저희의 에너지 생산의 3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또한 저희가 기후 취약 국가 포럼을 통해서 설정한 비전에 따라서 언젠가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회복력과 적응을 위한 트랙 6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취약국 포럼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리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영국 총리께 관련된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CBF 회원국들 간에 특히 기후변화의 타격을 받은 국가들을 대변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는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CBF 국가로서 우리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우리가 친환경 정책들을 취해야만 이를 통해서 녹색 지구를 만들고 또 동시에 인류의 안보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어젠다를 국제적으로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을 통해서도 적극 추구하고 계신데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남 단결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 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또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요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연 기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즉 주요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메커니즘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많은 정부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강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기반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와 관련한 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네, 이와 관련한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영숙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GGGI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다면 즉 이전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도 의미하듯이 인간이 자연에 주는 영향이 결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PHDI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에 대한 시각과 사회에 대한 시각의 균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영숙 이사장님의 말씀, 인식 전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서 자연을 고려한 발전 전략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균형 잡힌 시각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 스튜어드십,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환경에 대한 청지기적인 인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팅창에 와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개도국의 경우에 NBS 달성이 매우 여러 제한 조건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 지원 사업의 경우에 단지 어느 한 측면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연을,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개도국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김지윤 대표님께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식 제고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도전 과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 위한 도전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서 꼭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의 장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기후변화 운동이나 혹은 사회변화 운동에 참여하기에 어떠한 근본적인 장벽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행동하고 인식에 갭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바뀌려면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이 변화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습관을 변화를 한다는 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바로 나는 오늘부터 9시에 무조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뭐 한 달에 3번 정도는 9시에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불안전하지만 좀 지속성에 좀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언발의 오줌 놓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귀찮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다 부메랑으로 돼서 우리 미래에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 세대에는 각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전 세대는 뭐 민주화 문제가 있었고 그분들도 이제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세대는 이제 몸은 편하지만 이런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고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변화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를 야기한 기업이라든지 정부, 그러니까 차라리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못했다면은, 어른들도 몰랐구나 싶은데, 그 엑손이라고 되게 큰 정유기업이 있어요. 그 정유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기후변화 부정론에 대한 거를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기후소송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업들을 상대로도 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를 조금 이제는 인정을 하고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는 받아들이되, 대신 이런 희생을 위한 비용들을 좀 기성세대들한테 그럼 아셨는데 왜 그동안 모른 척 하셨냐. 그 비용을 좀 그러면 부담을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제 청년 세대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희 단체 친구들과 좀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 현재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지금 청년 세대는 아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오히려 이제 청년 세대들이 극단적인 이제 양극화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생존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리고 알더라도 더욱 쉽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위험한 일자리에 노출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좀 되찾아줄 수 있는 경제 정책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좀 해결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디아 이알 타타 연구소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모범 사례 작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즉 이런 PCI 조정과 관련해서 모범 사례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페드로 박사님 이후 이제 보고서 발간 이후에 어떠한 행동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페드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제기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문서화되고 있는데 거의 국민의 70에서 90% 정도가 기후를 중시한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행동까지는 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환경적인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무행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개별적 차원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비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행동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규범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또 행동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이런 패턴의 공유,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요소의 격차,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는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제시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규범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규범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주체들, 즉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담당할 역할도 있고 정부 역할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 특히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주체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또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무행동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봐야 하고 가격 책정, 규제, 제도도 검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기반 해결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손 박사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 주신 MBS가 필요하고 자연 기반의 인간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본 시장의 중요한 역할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고 주체들 간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뉴욕 시간 기준으로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연사분들 또 참석자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면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